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0대 초반의 전업주부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집안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랑 맞추어서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집안 수준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이야기에 전혀 휘둘리지 않은 채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지인들은 어른들의 반대가 전혀 없었냐는 질문을 하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남편은 어렸을 적 미국 부잣집에 일행이 되어 살아왔고 저희가 식을 올릴 당시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오시는 게 힘들다고 하여 간단하게 화상통화로 인사를 해서 그런지 저희 집과 경제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딱히 반대를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친정엄마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부모님 얼굴 한번 뵙지 않고 결혼하는 게 어디 있냐고 이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힘들더라도 미국에 잠시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으나 곧바로 남편이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 손님이 오면 오히려 힘드실 것이라면서 온 가족이 모여 이미 화상통화로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으니 괜찮다고 하며 극구 말리더군요. 특히 남편이 근무 중인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고 아무리 스몰 웨딩이라 해도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결국 시부모님께는 따로씩 사진이랑 영상을 보내드리기로 하고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저희 둘의 신혼생활은 시작되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시부모님의 시집살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저 남편에게만 잘하면서 알콩달콩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신혼 초에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좋았고 서로 생활 패턴을 맞춰가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는 숨겨진 모습에 힘이 들더군요. 한 번은 장을 보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다가 남편이 모르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타고 온 차 뭐야? 당신 차는 어디다 두고 왜 남의 차를 가지고 와? 아, 이거 내 차야. 이번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타고 다니던 것은 처분하고 계약해서 오늘 출고됐어. 아니,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됐는데 당신 차 바꾼 게 벌써 두 번째야.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그렇지. 그 비싼 외제차를 왜 자꾸 계약했다 처분했다 하는 건데. 아니, 내 돈 가지고 원하는 차 구매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나 정도면 되게 소박한 거지. 보통 부자들은 본인 소유의 외제차가 3, 4개씩 있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자주 바꿀지언정 차는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차를 10년씩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었는데 2번이나 차를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기업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줌마가 말 많네. 남자가 차 좀 바꾸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이 난리야. 당신과 다르게 나는 부자들 사이에서 노는 사람이라 지겨울 만하면 한 번씩 차 바꾸는 게 당연한 거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너무 당연하게 본인은 돈 많은 부자라서 짧은 기간 내에 차를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차를 1년도 안 되어서 바꿀 수는 없지 않나요? 게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친정엄마를 겨냥하듯이 은근히 본인은 저와 다르다며 강조를 하는 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어차피 계속 잡아놓고 대화를 해봤자 같은 자리만 맴돌 것 같았고 괜히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금액이 높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의부터 하라고 한 후 그냥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집에 뒤따라 들어오면서 차를 구매하는데 단돈 1,000원이라도 보태준 적 있냐고 노발대발하며 역시 거지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면서 본인이 화를 내고 서저로 쌩하니 들어가 버리더군요. 철없는 아이가 담겨있는 듯한 모습에 짜증이 팍 났지만 계속 싸워봤자 제 속만 뒤집어진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던지 철저히 무시하고 먼저 침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동안 냉전 상태에 있었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상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부자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나가는 행동을 자주 하더군요. 돈을 펑펑 쓰는 것은 당연지사였고 친정가족 행사에도 참석하는 것이 드물었어요. 특히 본인이 왕이라도 된 듯 와이프를 대놓고 무시하고 가정부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남편을 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친정엄마께서 집이 떠나갈 정도로 큰일이 아닌데도 남자를 손에 쥐고 흔들어대면 오히려 더 엇나갈 수 있다고 하셨고 일단은 최대한 성질을 죽이고 맞춰가면서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대청소를 하기 위해 온 집안의 물건들을 꺼내어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우연히 서재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다가 꽁꽁 숨겨진 여러 서류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그냥 다시 넣어 놓으려고 했으나 왠지 모르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신혼집 계약서와 대행 서비스 계약서가 눈에 띄더군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듣기로 신혼집은 미국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구매해 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높은 금액의 월세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함께 발견된 대행계약서 내용을 보니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50대 이상의 외국인 부부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아 결혼 전에 굳이 화상통화를 이용해서 인사를 드리자고 했던 것과 친정엄마가 미국에 가서 시부모님을 만나 뵙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하실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극구 거절했던 모습이 떠올랐으며 순간 이 남자가 그동안 모두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결혼 초에 혼인신고할 때에도 같이 가서 인증사진도 찍고 하자고 했었는데 굳이 서류를 가져와서 미리 집에서 작성해 놓으면 혼자 가서 처리하고 오겠다고 우기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갑작스럽게 알게 된 남편의 숨겨진 비밀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고 이 일을 직접 실토하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계약서를 내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할 테니 미국 부잣집에 입양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해외 입양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국에 친부모님이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몇 가지의 서류만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날 곧바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미 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라고 하나하나 따져 묻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정확하게 모든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본 후 곧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서류를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고 이득을 볼 것이 없는데 설마 속이지는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정말 황당하게 누가 봐도 해외 입양아의 서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이 계속 한국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해외에 계신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자고 하거나 생신과 같은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마다 선물을 보내드리자고 하면 남편이 왜 그렇게 당황스러워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때 주소 내역 전체 포함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가 대충 고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디에서 살고 계실지 짐작해 볼 수 있었고 고민 끝에 직접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짐작을 하지 못했겠지만 너무 다행히도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닌 것이 아니었고 보통 연을 끊었다고 해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마음은 똑같으니 제가 그런 아들을 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
시부모님이 살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취조하지 않고 벨을 눌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잠시 외출하셨나 싶어서 집 앞에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니 옆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 다가와 혹시 이 집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 집 사람은 이미 2년 반 전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이곳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윗집 사람이랑 친하니까 그분에게 가서 어디 계신지 알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찾아오면 시부모님을 바로 만나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하니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그냥 포기하고 계약서만 가지고 따져 물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왕 이곳에 찾아온 김에 윗집으로 가서 어디에 계신지 확인만 해보고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바로 윗집으로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혹시 아랫집에 사시던 분이랑 친분이 있으시냐고 혹시 어느 요양병원에 계신지 여쭤보았는데 처음에는 누군데 그 사람을 찾냐고 경계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간단하게 사정을 설명해 드렸더니 이미 무언가 알고 계시는 듯 제가 찾는 사람이 김희숙 씨가 맞냐면서 따로 이것저것 묻지 않으시고 요양병원 이름을 알려주시고는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셨습니다. 들었던 대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신혼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한번 들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요양병원으로 이동했어요. 방문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건가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간호사님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이동하면서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건강상 큰 문제가 있으셔서 입원하신 것은 아니었고 간혹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힘들어서 입원시키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간호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병실로 들어갔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모자지간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남편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누구냐고 물으시는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제서야 며느리로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민 씨의 아내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며느리 왔네. 여긴 어떻게 왔어? 향민이가 나 여기 있는 거 알려준 거야? 우리 아들 내 존재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아내라고 알려줬나 보네. 아니에요. 향민 씨는 제가 여기 찾아온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연히 서재에서 서류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해외 입양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서류를 띄어보고 어머님 집까지 갔다가 이웃 주민분들 도움받아서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를 직접 알아내서 왔다고?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았겠네. 그런데 여기까지 왜 찾아온 거야? 향민 씨의 비밀을 다 알게 되면서 직접 뵙고 인사도 드릴 겸 왜 저렇게 해외 입양하라고 숨겨오게 되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구나. 향민이가 해외 입양하라고 속이고 다니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부모로서 부족한 내 탓이다. 내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 그냥 눈 감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대신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세요. 거짓말의 시작은 향민 씨이니 당연히 남편이 직접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지금 향민 씨 부자라고 착각하면서 이리저리 돈만 펑펑 쓰고 대놓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녀요. 이렇게 놔두면 조만간 큰 사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드시더라도 향민 씨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지금 부자 행색을 하면서 그러고 다닌다고? 네 어머니,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다. 향민이는 어렸을 적부터 욕심이 많았던 아이였는데 부모가 가난하니 원하는 공부 하나 제대로 시켜주지도 못했어. 학생 때는 크게 서운한 티를 안 내더니 본인도 참다가 결국 터졌는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아내한테 해외 입양하라고 했다고 들키면 안 되니까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시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입원을 시켜놓고 그놈은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다. 그럼 억지로 여기에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 되겠어요. 어머니 저랑 당장 같이 가세요. 아무리 가난이 싫다 해도 본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무참히 버릴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말도 안 되는 남편의 행동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는 외박 허락을 받은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동하는 동안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하셨으나 이미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안심시켜드리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착하니 저녁을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고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지금이 몇 시냐고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밥도 안 차려놓고 뭐 했냐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또 저러는구나 생각하면서 국말 없이 밥을 차려줬겠지만 이날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고 했으나 뒤에 숨어서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눈이 두 배로 커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모르는 사람인 척 하더군요. 뭐야, 오늘 집에 오기로 했던 손님이 있었던가? 여보, 옆에 계신 분은 누구셔? 당신 왜 모른 척해?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응? 나는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아주머니, 저 아세요? 형민아, 요양병원에 찾아왔을 때 예진이도 모든 것을 알고 왔어. 내가 네 엄마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모른 척하고 예진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해라. 응?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라니요. 제 엄마는 미국에 계세요. 당신 끝까지 뻔뻔하다. 그럼 서재에서 발견한 이 서류들은 대체 뭘까? 자가라던 집은 왜 월 200만 원의 월세로 되어 있으며 대행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작성된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50대 부부라는 문구는 뭐야? 제가 발견한 서류들을 남편 앞에 던지니까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던 것인지 남편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냥 한 번쯤은 부자들처럼 살고 싶었어. 어차피 처음부터 당신이랑 장모님께 해외 입양하라고 속였으니 미국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라고 하면 믿을 것 같아서. 그래서 멀쩡히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숨겨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차를 2번이나 바꾼 것도 모자라 나랑 우리 엄마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까 부자 노릇 좀 하겠다고. 게다가 비싼 아파트를 월세로 들어오고 존재하지도 않은 미국 부모님을 소개시키느라 대행 서비스까지 이용하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거짓말 같은 거 안 할게. 응? 아니, 나 용서 못하겠어.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다들 당신처럼 부모까지 버려가면서 거짓으로 포장해서 살지 않아. 그냥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서재에서 여러 계약서들을 발견하고 나서 도저히 남편과는 같이 못 살겠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작성해 놓고 가방에 넣어 놓은 채로 다녔는데 이걸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얼굴에 던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버텼고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듯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걸복걸 하셔서 잠시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도저히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남편과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서 탈출한 후
신혼집을 정리해서 남편을 데리고 제가 방문했었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씩 시어머니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아보면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고 돈을 펑펑 쓰다가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전 재산을 털어서 사업을 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다시 저를 붙잡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군요.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하고 정신을 차리는 날이 오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